오늘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들려주시는 분이죠. 역사학자 정상규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보내드려야 됐는데 네. 오늘도 아마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근데 오늘은 뭐 한 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거라서 네. 심리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하게 왔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예고해드렸지만 오늘 극장가에서 열기가 대단한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6대 왕 단종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앞두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방금 찾아보니까 940만. 저는 100만이 되기 전에 봤었는데 이제 영화를 보러 갈 때부터 사실 좀 이게 슬픈 이야기라는 걸 알고 예. 갔는데 뭐 그 초반에 이제 시사회 이런 영상을 보니까 뭐 다들 휴지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남잔데 그게 또 아는데 이거 울겠어 했는데 울더라고요. 엄청 많이 울었고. 요즘은 설마 남잔데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무조건 무조건 우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000만까지 돌파할 것 같은데 와 이게 진짜 신드롬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슬픈 거 외에 또 어떤 감상이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뭐 역사학자들이나 이제 역사 작가분들도 그냥 영화를 볼 때는 이게 영화니까. 네. 어떤 뭐 전문적으로 비평하려고 보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다 내려놓고 딱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번, 3번 봅니다. 근데 처음 딱 볼 때 그냥 일반 대중분들과 똑같은 반응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많이 울었고 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왜 지금 이 영화인가? 네. 그리고 왜 실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광하는가? 네. 이유가 뭘까? 왜냐면 훌륭한 영화들은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준비한 질문인데 미리 답을 하실 거군요. 이게 연결되거든요. 묘하게 연결돼서.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할까라는 것이 네. 사람들의 심리가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나 다들 살기 힘들잖아요. 다들 치열하게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네. 이 왕과 사는 남자에 나오는 단종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네. 패자들의 이야기예요. 패배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했죠. 결국 승리하지 못했고 패배했는데. 폐위된 왕과. 네, 맞습니다. 근데 260년이 지나서 그리고 500년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죠. 네. 그걸 우리는 역사적 정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때 그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학살되고 다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가 묻혀있던 500년의 이야기가 500년 뒤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마다 다 찾아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인사를 올리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네. 그 죽은 단종과 어흥도와 그 충신들이 그때 죽었던 충신들이 지금 자신들의 후손들이 이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있던 곳을 찾아가는 걸 볼 수만 있다면 과연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그리고 역사에서는 승리자라고 했었던 그 수양대군 세조와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도 그들을 기리거나 네. 그리워하거나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아마 그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욕을 할 것이고 비판할 것이고 네. 이게 너무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극명하게 다르죠. 네. 네. 그 부분이 좀 되게 많이 좀 느꼈던 것 같고요. 네. 네. 아마도 대중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신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아까 신드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그 영화가 역사를 다룬 영화라서 역사학자라서 더 남다른 의미가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이 양심에 반하지 않은 선택, 옳은 선택, 의로운 선택들은 대부분 세상적으로 보면 좀 바보 같은 선택들이 많고 당시에. 남들이 보기에 너무 좀 이타적인 선택들은 또 오히려 욕먹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고 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는 선택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다시 예우받고 대우받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 우리가 놓치고 점점 사라져가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공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역사라는 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 문화센터에서는 이 영화의 뜨거운 인기를 이어받아서 실제 역사 속 기록 속에 남아있는 단종 그리고 충신 엄흥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단종이 살았던 삶과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대적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단종은 1452년에 이제 왕이 올랐는데 네. 이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가장 정통성을 갖췄던 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의미가 있을까? 네. 이걸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원손, 세손, 세자, 왕 이 과정을 모두 거친 유일한 인물이라면서요.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 네 단계를 거쳤고 왜 이게 유일하다? 그 의미가 뭘까? 그 의미는 뭘까요? 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우리가 또 투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또 탄핵을 하기도 하는데 네. 당시에는 군주제 국가였잖아요. 그러면 군주제 국가에서는 왕을 뭐라 불렀냐면 천군,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하늘이 내린 즉 정통성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통성은 왕권과 직결되는 거예요. 네. 즉 아무리 어려도 정통성을 갖추면 당시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미신이나 무속이 많았잖아요. 그런 하늘이 내린 왕을 다 큰 신하들이 만약에 함부로 대하거나 네. 그들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자기네 집안에 화가 온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그 정통성 자체가 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였던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들이 전부 살아있을 때는 저 사람은 완전히 정말 로얄 중에 로얄이라 생각했고 당연히 저 정통성이 이어져서 이 조선 왕조가 시작부터 제대로 바로 서는구나 네. 이런 어떤 기대와 많은 어떤 이런 바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종의 인물이 그 정통성적인 측면에서 조선에서 유일무이한 왕이었는데 이제 괴로운 것은 그런 것이죠. 가장 높은 정통성을 가졌던 인물이 가장 비참하게 내려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내려가게 된 원인 자체가 유일한 혈육이었던 삼촌이 권력의 눈이 멀어서 네. 자기 조카를 유배지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사 자체가 예. 가장 누가 봐도 부러운 어떻게 보면 범접하기 어려운 존재였다가 네.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짠한 좀 애석한 그런 어떤 또 비운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이걸 다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조금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통 중에 적통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삼촌이 자기를 왕위에서 내리는 그 계기가 된 게 아무래도 아버지 문종이 네. 즉위한 지 2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이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게 저희끼리 이제 전공자들끼리 모였을 때 네. 우리가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느 과거로 가서 무엇을 바꾸면 역사가 달라질까 이런 얘기들을 농담삼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역사의 가정은 좀 의미가 없죠 사실. 근데 돌아간다 했을 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이때로 돌아가서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의 지식과 뭐 어떤 첨단 무기를 들고 가야 됩니다. 이게 가서 그때로 가서 우리가 뭘 바꾸면 무언가를 도움이 바꾸기 될까? 위해서 간다면. 근데 네. 이제 의학의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뭐라 했냐면 내가 과거로 갈 수만 있다면 문종을 조금만 더 오래 살게 했다면 문종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그렇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텐데 네. 실제로 문종은 조선 역사상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요. 아버지였던 세종대왕 때문에 좀 그늘에 가려져서 네. 그 업적이 위대함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보통 이제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문종이야말로 병법과 모든 문화의 어떤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했고 2년 2개월 만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자일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루어낸 업적의 상당 부분은 이미 세자 시절이었던 문종과 같이 한 게 많습니다. 와, 그런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아는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네. 사실 세종대왕님 혼자 다 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집현전 학자들과 아들이었던 문종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종은 자신의 아버지랑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군주에 대한 어떤 도를 배운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좀 능력 있는 다방면적인 왕이었고요. 그래서 문종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단종도 그렇게 운명적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즉위 2년 2개월 만에 문종이 세상을 떠날 때 단종의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이었죠. 네. 왕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어요. 사실상 아무것도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왕을 평가할 때는 왕이 잘하거나 못해야지만 뭐 좋은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10살인 겁니다. 만 10세에 이제 왕이 된 건데 네. 너무나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사실상 거의 수양대군에 의해서 거의 이제 좌지우지되었고 끌려다녔고 또 동시에 수양대군이 그렇게 행동할 때 또 단종을 지킨다면서 또 단종을 쥐흔들었던 또 신하들이 있었겠죠. 예. 그러면 그 신하들 때문에 수양대군도 계유정난을 일으킨다는 또 명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신권과 왕권 사이에서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단종은 중간에서 휘둘리면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단종은 사실상 자신이 왕으로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2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바로 다음에 계유정난이 발생하고 결국 1455년에 왕위를 내주고 상왕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형식상은 뭐 양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적 상황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분위기 같은 건 어땠을까요? 실제 전해지는 기록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네. 단종이 이제 왕위를 넘겨줄 때 그 단종이 갖고 있는 옥쇠를 건네줄 신하도 없어서 네. 단종이 직접 옥쇠를 들고 서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종의 사람들을 이미 다 죽였고 다 내쳤기 때문에 단종은 말 그대로 정말 그 영화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의 고립돼서 자신의 측근이자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왕이 직접 왕의 왕위를 건네주는 옥쇠를 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양대군 하면은 이정재 배우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관상에. 네, 맞습니다. 너무 이제 굳어진 것 같아요. 강렬했죠. 네, 더 이상의 수양의 다른 이미지는 안 떠오를 만큼. 네. 네. 근데 수양대군은 이게 왕위를 향한 야망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언제부터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양대군에 대해서 되게 많은 평가가 있어요. 그 작가분들이나 방송인분들도 이게 되게 얘기를 많이 앞에 하셨었는데 네. 저희가 보는 어떤 그런 실제 과거 어떤 기록들, 사료들을 보면 수양대군은 당연히 야심 있는 인물은 맞고요. 네. 그리고 되게 급진적이면서도 역사적으로 평가가 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과연 처음부터 이 사람이 악인이었을까?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악인이었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문종이 가만뒀을까? 아버지가. 그리고 세종은 가만뒀을까? 왜 그분들은 수양을 그러면 그전에는 왜 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악인이었다면 네. 왜 단종이 왕에 오르고 나서부터 왜 변한 걸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트리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그 트리거가 바로 한명회라는 자신의 장자방 같은 책사와의 만남과 그 한명회의 설득에 넘어가면서 왜 우리가 그렇잖아. 처음부터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기보다는 약간 이것이 옳고 선과 악이 구별되기 애매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 맞아요. 어느 순간 타협하게 되고 합리화하게 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크게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사람이 변해가잖아요. 네. 한 걸음 한 걸음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걸 되돌릴 수 없어서 더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을 많이 맞습니다. 하죠. 우리가. 그렇게 결국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만나면서 변해간 것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것이 결정적이었던 터닝 포인트가 계유정난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한명회라는 인물을 언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명회라는 이제 책사를 만날 때는 한명회는 그 시절만 해도 사실 그렇게 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한명회가 직접 수양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언제쯤에 자신의 가치를 찾아와요? 증명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종이 왕에 있을 때죠. 왕이 있을 때 찾아와서 수양대군에게 지금 왕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저 김종서를 포함한 고명 대신들이 이제 문종이 승하할 때 자신이 유언을 남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편전에 학자를 보태가지고 그들을 보통 이제 고명 대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에게 단종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하들 입장에서 신하들도 좀 변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본인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왕을 어떻게 보면 왕이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들을 자신들이 뒤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쪽지 같은 거에 네. 표시를 해가지고 이 특정 왕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국무총리다 장관이다 누구를 임명한다 할 때 왕이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내정한 사람을 표식을 해놔서 그 표시한 사람을 자기 사람들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역사에 보면은 그렇게 표시해둔 사람들로부터 또 일종의 또 어떤 돈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약속을 하면서 거래가 이제 이루어졌군요. 그런 어떤 비리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왕권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것을 이제 한명회가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왕권이 무너졌고 또 반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을 문종의 바로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단종의 아버지인 문종이 첫째 장자였고요. 네. 둘째가 수양대군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둘째인 적장자 아니냐. 그 둘째인 수양이 이 어지러운 시국에 조카를 도와야 되고 이 지금 불충한 역모를 저지른 자들을 우리가 막아야지만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먼저 수양을 설득한 겁니다. 한명회라는 인물은 굉장히 본인의 야망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철저히 야망이 있었지만 그 야망을 숨겼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함으로써 그러니까 굉장히 좀 승부사 혹은 타고난 도박꾼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성공시켜서 만약에 당신을 정말로 어떤 위치까지 올린다면 그때 나를 당신이 보시기에 적절한 위치에 앉혀주십시오. 거의 이 정도의 배팅을 하는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왕과 사는 남자에서 유지태 배우님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고증이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거 사극에서는 한명회라는 인물이 굉장히 키도 왜소하고 이제 몸도 체격도 작고 얼굴도 되게 좀 못생기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제 이번에 왕과 사는 남자에서 유지태 배우는 체격도 엄청 크고 키도 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 기록입니다. 한명회는 풍채가 컸고요. 예. 기골이 장대해서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해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명회를 책사를 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 일으켜서 왕이 되고 세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단종을 상황으로 네. 물러나게 해요. 네. 그다음에 폐위를 시키죠. 네. 이 폐위에 연관이 됐던 첫 번째 사건이었던 이제 사육신의 그 단종 복위 운동은 뭐였냐면 네. 이 사육신이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일단 사육신이라는 단어는 6명이 죽은 신하죠. 저는 한 2명 정도밖에 생각 안 나요. 성삼문, 박팽면. 맞습니다. 네. 이들이 누구냐? 네. 아마 이거를 생각하면 좀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함께 한글을 만들었던 지편전 학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한글을 만든 그분들이 세종이 가장 아꼈던 학자들, 자신에게 정책 자문과 학문, 학술 연구를 같이 했던 그 학자들을 어떻게 보면 세종 때부터 모셨던 이제 그 충신들이잖아요. 네. 그들 입장에서는 단종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단종을 보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자신들이 죽어서도 문종과 세종을 볼 낯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네. 이들이 이 단종을 다시 복위 운동을 했던 것인데 이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제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고 나서 이제 명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연회가 일어납니다. 네. 근데 그 연회가 일어나면 원래 벼룬검이라고 해서 왕이 자신이 그 무신들 그 당시에 이제 무과가 있고 이제 문과가 있잖아요. 네. 무과에 급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년마다 그들 중에서 자신이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한 명 정도의 호위무사를 데리고 이 연회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회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술을 마셔도 옆에 호위무사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지키잖아요. 경호원이 있는 거죠. 경호원이 있죠. 네. 그 경호원의 공식 호칭이 별운검입니다. 네. 근데 별운검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성승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이 성승이 바로 이 사육신 죽은 성삼문의 아버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삼문의 아버지였던 이 별운검 성승이 이걸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때 연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조를 죽이려 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연회장 장소가 너무 비좁다면서 호위무사를 다 내보냅니다. 거기서 실패를 하죠. 네. 근데 호위무사가 다 나가니까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너무 불안해서 거사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걸 보고 불안해서 자백을 해버립니다. 그 거사를 함께 준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김질이라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자백을 해버리면서 결국 이 사육신 사태가 일어났고 이 사육신 하면 우리는 6명의 신하가 죽은 줄 알잖아요. 네. 실제로는 5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육신의 모든 형제, 친인척 다 죽었고요. 네. 모든 여성들은 전부 다 노비로 팔려갔고요. 자신의 사촌을 넘어서서 6촌, 8촌, 10촌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총 500명을 학살이에요, 학살. 그 학살의 역사가 바로 이때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단종이 유배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육신이 박팽년, 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렇게 6명의 충신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영화 속에서는 한명회가 단종 유배지를 고를 때 치밀하게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요?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근데 예,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 강원도 영월로 골랐다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근데 하는데 실제 그거는 이제 기록엔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네. 예, 기록에는 이제 한 명이가 직접 그걸 골랐다. 뭐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만 당시 후보지가 몇 군데 있었는데 후보지를 전부 다 답사를 하고 결정한 것은 사실인 걸로 한 명회가 추정되고 직접 있습니다. 다 답사를 네, 했다고요? 답사했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한 명의 의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실제 유배지를 보면은 이곳은 천의 요새거든요. 아. 왜냐하면 뒤에는 절벽이고요. 네. 앞에는 파도가 급류가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삼면이 물이고요. 뒤는 절벽입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는 엄청 큰 절벽이 있고 앞에는 다 물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오려면 급류가 엄청 빨라서 사람이 수영을 할 수가 네, 없습니다. 이렇게 물이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급류가 엄청 빠른 지형 것이죠. 자체가. 한 번 떨어지면 큰일 날 수 있는데 네. 배를 통해서만 이동해야 되는데 그 배가 반대편에 있고요. 그 반대편을 지키는 호졸이 50명 정도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천연 감옥이군요. 감옥이죠. 네. 나올 수도 없고 이제 사실상 거기서 그 단종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생각해 보면 너무 좀 비참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예. 한양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좀 멀게 느껴지지만 거의 한- 당시에는 진짜 멀게 이게 느껴졌을 것 500리 같아요. 이상이기 때문에요. 네. 그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 넘게 꼬박 걸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걸어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꼬박 일주일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걸어가는 거리 자체가 심리적으로 아유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느낌으로 모든 걸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걷지 않았을까 싶고요. 실제 영화에서도 그런 어떤 그 심중이 잘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아마 그 부분부터 좀 눈시울이 붉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러니까 폐위된 왕이 진짜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너무 외롭고 힘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간 영월에서 왕과 마을 사람들이 정을 나누는 따뜻한 장면들이 영화에서 많이 나온다고요. 사실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저희를 더 슬프게 하고 울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는 단종은 그 유배지에서 4개월 정도 살다 죽었거든요. 근데 원래 역사를 보면은 네. 그렇게 유배지로 떠난 이제 어떤 선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사는 실제 역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 네. 완전한 허구는 아니에요. 다만 진짜로 단종이 그 마을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기록은 없고요. 다만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대체 어떻게 이런 서사가 나왔을까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이제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맞아요. 당시 유배지에서 이제 여러 그 신하들을 또 가르치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던 것들이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었고 네. 단종이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능은 하지만 왕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한다는 것이 쉽게 상상은 좀 잘 안 됩니다. 네. 다만 그랬다면 정말 영화처럼 마을 사람 모두가 정을 나눴고 그 정을 나눴기 때문에 몇백 년간 모두가 비밀을 유지해주면서 단종의 어떤 그 묘를 이렇게 기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서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엄흥도라는 사람이 네. 예, 단종의 그 시신까지 챙겨놓고 묻어주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이 정을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눈시울이 붉어지려고 그래서 예. 영월에서 아까 4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예. 단종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지 혹시 이게 남아 있는 기록 같은 게 있을까요? 시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단종이 남겼던 시가 있고 그리고 그 단종에게 마지막에 사약을 들고 갔던 신하가 남긴 또 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들이 너무 슬픈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슬픈 시가 지어졌을까? 네. 만약에 정말 단종이 뭘 잘못한 것이라면 그리고 단종이 뭔가 죄가 있었다면 그 사약을 내리러 가는 신하에 대한 어떤 역사적 기록이 왜 이런 기록들이 있으며 그리고 왜 이 신하는 이렇게 슬픈 시를 남겼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모셨던 어린 군주가 네. 이제 우리를 떠나서 천만리 길을 떠나는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만리 길을 떠난다는 의미는
이게 문학적으로 이제 이승과 저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왕이 저승으로 떠나서 이제 우리 신하들과 이제 이 왕의 거리가 천만리 떨어지게 되었구나. 이 슬픔을 어찌다 갚고 어찌다 표현할까라고 사약을 내리러 갔던 신하가 글을 씁니다. 네. 그리고 그 신하가 이게 정말 가슴에 한 맺힌 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직후에 어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역할을 누군가가 수행했다면 벼슬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예. 한편으로는 또 승승장구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어떤 어두운 역사들을 살펴보면. 근데 사약을 주러 갔던 인물이 예. 바로 관직에서 물러나서 평생 관직을 갖지 않고 혼자 숨어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기록들로 봤을 때 당시의 실제 분위기는 어땠으며 네. 그 단종에 대해서 신하들이 갖고 있던 마음은 어땠으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왕가 사는 남자에서의 정서와 결이 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역사를 아는 사람도 그렇고 이 영화 때문에 역사를 찾아보는 분들도 더 크게 공감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영화 속에서 엄흥도가 유배지 또 강원도 영월 청령포예요. 네. 예, 여기에서 촌장으로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촌장이 아니고요. 네. 이제 어몽도라는 인물은 이제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한 세 명의 인물이 사실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촌장은 따로 있었고요. 그 촌장이라는 인물 한 명하고 실제 영화에서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이제 뭐 이건 역사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네, 제가 네.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또 보셔야 되니까 아나운서님께서 그 마지막에 단종이 사망할 때 네. 그 어떻게 보면 임종을 지켰던 인물 그리고 사망을 이제 도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 도운 인물이 실제로는 뭐 노비라는 말도 있고 어찌됐건 다른 인물이에요. 네. 그 인물 그리고 어몽도라고 하는 실존 인물 이 세 가지 인물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몽도가 영화에서처럼 그 마을 촌장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당시 그 향리에서 그 아전들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관리직에 있던 사람이 호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호장이라고 한다면 촌장이 아니라 거의 지금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군수 정도는 절대 아닌데 그래도 그 마을 이장보단 높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거의 구청장 수준까지 가는 그 정도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단순히 마을 촌장, 마을 뭐 이렇게 한인 뭐 회장 이런 느낌까지는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처럼 그렇게 뭐 촌장의 역할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영화적 허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극적 요소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단종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긴 하는데 이게 영화에 묘사된 마지막 순간이랑 실제 기록 그리고 실제 기록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굉장히 뭐 여러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은 네. 이제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사라는 것은 주로 이제 왕이 어떤 왕 안에서 있던 신하들과 왕에 의해서 기록이 남겨지는 것들이 정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야사는 그들의 눈에서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 시대를 기록했던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더 진실이 가까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좀 더 과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네. 야사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 정사와 야사를 같이 비교 분석을 합니다. 거기서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정사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독약을 마시고 이제 자결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세조실록, 수양대군이 이제 남긴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네. 당시 단종의 주변 사람들이 다 죽고 또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했던 충신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잘했냐면 단종의 아내, 그러니까 단종의 아내 쪽 가족, 장인 가족 있잖아요. 예. 다 죽입니다. 그 죽인 소식을 전해줬을 때 단종이 울분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다들 죽는구나. 실제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 어찌 안 하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가스라이팅을 네. 한 겁니다. 너가 살아있으면 너로 인해 다 죽는다. 네. 계속해서 이 학살이 일어날 거다.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사육신 집안 500명이 학살당했고 그 이후에 금성대군이 또 실제로 단종 복위를 일으키거든요. 이 금성대군 관련돼서 이 영화에서는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학살이 이어지는데 그 금성대군이 있었던 지역에서 수능 부사와 함께 거사를 일으키는데 그 이유 때문에 수능이란 지역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역모에 가담한 거라고
하면서 조선 본성에서부터 철기병이 내려와서 그 순흥이라는 마을 전체를 학살합니다. 순흥은 어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남이죠. 경남. 영남 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네. 순흥 전체 지역을 학살해서 한 700명에서 800명을 죽여서 그 피가 강물을 잃어서 땅끝 피끝말이라 불리는 지명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학살했기 때문에 단종에게 그 당시 전해졌던 또 너로 인해서 장인이 죽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이것은 너무나 실질적인 공포였고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두려움에 단종이 사약을 마셨다. 이것이 정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야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당시 이제 그 사약을 가지고 갔던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하가 네. 사약을 가지고 가고 나서 너무 슬퍼서 시를 남기고 이제 관직에서 벗어났다는 신하 있었잖아요. 그 신하가 차마 단종에게 그 사약을 줄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을 때 수양대군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세조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공을 세우고 싶었던 노비가 예. 내가 하겠다고 해서 그 사약을 들고 가서 먹였다라는 설이 있고 네. 그 노비가 목을 졸라 죽였다라는 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끈, 활끈이죠. 예. 활에 있는 끈을 떼서 영어랑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단종이 있던 문 안에서부터 이거 고리를 빼가지고 바깥에서 목을 졸라서 죽이게 했다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종의 죽음과 관련돼서는 총 한 4가지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구전되는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 전설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단종. 근데 영화에서도 실질적인 주인공은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서 이 장례를 치러준 엄흥도라고 하는데 네. 잠깐만요. 3266님이요. 순흥은 경남이 아니고 경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엄흥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까 조금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 뭐 시신의 손만 대도 삼족을 멸한다 이런 엄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사의 정이고 역사의 묘미인데 네. 당시 분위기상 이제 시신에 건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007 작전처럼 거의 수행을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새벽녘에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제 강가로 가서 이제 유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운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허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앞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네. 진짜로 이거는 무조건 죽는다라는 거를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태에서 네.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영화적 요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빛을 발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종 생전에 어몽도란 인물과 어떤 교류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어몽도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관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시신을 가져간 건지 조사를 했겠죠. 근데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비밀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시신을 거둔 다음에 이 어몽도는 결국 이제 또 제가 그래서 아까 좀 경남 경북을 헷갈렸던 것 같은데 경남 지역으로 모든 일가족이 도망갑니다. 예. 그것이 결국 200년에서 300년 뒤에 밝혀져요. 거기에 그 엄씨 일가의 집성촌이 만들어지면서 알고 보니까 그때 후손들이 남겼던 기록들이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원도 영월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남 지역까지 가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피신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을 사람들이 비밀을 지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가 또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말을 해서 자기는 또 혜택을 보고 누군가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비일비재했던 세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비밀을 지켜줬을까? 이것은 그들 사이에 어떠한 그런 유대나 교류가 네. 없었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끈끈한 정과 네. 인간적인 도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을 생각이 드네요. 영화에서는 네. 이제 감독님과 이제 연출자분들이 상상력으로 그거를 재현했는데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재현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도 사실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세조와 한명의 권력을 쟁취한 그들의 말년은 뭐 역사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말년은 어땠는지 그리고 다시 또 단종은 보기를 네. 조선시대 안에 하잖아요. 네. 이 이야기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조선 전기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여기인데 예. 얼핏 보면 이들이 승리를 해서 이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들이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무슨 하늘이 노한 것처럼 네. 즉사를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결국은 이제 피부병으로 죽거나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다 죽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수양대군 세조도 이제 뭐 역사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단종의 어머니였던 이제 대비께서 어떻게 보면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맞은 부위가 이제 종양이 생겨서 죽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계속해서 꿈을 꾸는데 악몽을 꿨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결국 다들 요절하거나 단절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것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예. 왜 저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좀 화가 나냐면 한명회라는 인물이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악의 축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쵸. 근데 한명회가 너무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너무 잘 살았거든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정말 거의 왕권에 도전할 만큼 왕의 권위를 무너뜨릴 만큼 잘 살았는데 어떻게 이 한명회와 또 실제로 이 사육신을 밀고 했던 그 김질이라고 하는 그 지편전 학자 네. 이 사람도 본인도 천수를 누렸고 엄청난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고 장관까지 올라갔었다가 나머지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다 부귀영화를 누리거든요. 한명회는 딸들이 다 왕비. 또 왕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완전히 쟁취하는 것이죠. 한명희 본인도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자신의 가족 딸이 또 이제 왕비로 만듦으로써 이제 왕과 친인척 관계가 되면서 네. 그 수양대군의 아들들 후손들까지도 자신의 손아귀에 거머쥐고 좌지우지하려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 여전히 좀 찜찜해요. 예. 여전히 좀 화가 납니다. 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200년이 지나서 250년이 지나서 그 세조의 후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성이 바뀌었으니까 예. 세조의 후손이었던 왕 중에 숙종이 예. 단종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영조가 정예비를 만드는데 이 정예비가 뭐냐면 단종을 모셨던 왕릉 있잖아요. 네. 그 왕릉에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왕릉 안에 그 어흥도의 비를 세웁니다. 충신이라고 해서 그 충신에 대한 정예비를 같이 세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순조 때 이 어흥도에게 충의공이라는 관직을 하사합니다. 예.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충무공 이건 충의공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신 의로움 그리고 공을 세웠다 해서 왕릉 안에 신하의 기념비를 같이 세운 거의 이제 전무후무한 그런 또 역사가 남아서 네. 이들의 이야기가 250년 뒤에 단종이 복위되었고 500년 뒤에 그리고 지금 거의 6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들의 역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네. 그 순간에는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역사가 우리가 역사적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소환되고 회복되고 기리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면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잠시 자신의 눈에는 근시안적으로는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비양심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세상은 그런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정의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적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때도 지식인의 책임 강조하셨는데 네. 오늘도 뭐 그런 맥락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